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6장에 4절까지 살펴봤고요. 네, 리턴 밸류가 있는 함수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리턴 밸류가 있는 이제 함수를 작성을 하되, 앞에서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던 recursive function 중에서 리턴 밸류가 있는 그런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리턴 밸류가 있는 함수인데 리커시브하게 작성을 하는 함수들은 사실은 이제 수학적으로도 리커시브하게 정의된 수학적인 함수들이 사실은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함수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팩토리얼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팩토리얼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즉 0팩토리얼은 1로 약속을 하고 n팩토리얼은 n과 n-1 팩토리의 곱으로 약속을 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즉 재기적으로 아니면 귀납적으로 우리가 정의된 그런 함수 중에 하나가 이런 팩토리얼 함수인데요. 자, 이런 정의를 통해서 계산을 할 때는 이 정의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3팩토리얼을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3팩토리얼의 정의가 3 곱하기 2 팩토리얼로 정의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정의를 통해서 계산을 하려면 2 팩토리얼의 값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2 팩토리얼의 정의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n 대신에 2인 경우를 생각하면, 그러면 2 곱하기 1 팩토리얼이죠. 다시 1 팩토리얼이 어떤 값인지를 알기 위해서 n 1인 경우 생각을 하니까 1 팩토리얼은 1 곱하기 0 팩토리얼인데 0 팩토리얼은 1로 약속을 되어 있으니까 1 팩토리얼의 값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2 팩토리얼의 값도 계산할 수가 있고, 그것을 활용하면 다시 3 팩토리얼의 값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용대수 시간에 배웠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방식도 일종의 리커시브하게 약속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디터미넌트를 정의하는 방법이 리커시브한 정의 말고도 다른 정의가 가능하지만 리커시브하게 정의를 하는 방법도 가능하죠. 자, 그러한 것처럼 정의된 함수들이 이제 recursive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이제 recursive 펑션들은, 즉 수학적인 함수 입장에서 recursive하게 정의된 함수들은 파이썬으로 작성을 할 때도 이러한 정의에 충실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뭐 recursive 함수라고 해서 복잡한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러한 과정을 조금 나눠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함수를 파이썬으로 작성을 하겠다 라고 할 때는 이 함수의 정의를 보고 내가 작성하려고 하는 함수 이름을 먼저 결정합니다. 네, 팩토리얼이라는 이름을 쓰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함수의 파라미터가 뭔지를 정합니다. 자, 우리가 팩토리얼을 계산할 때 3팩토리얼이냐 2팩토리얼이냐 라는 이런 값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일 테니까 정수 n을 파라미터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함수 이름을 정하고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이 리커시브 정의에서는 제일 처음에 출발하는 그런 값이 있습니다. 파이썬 입장에서 리커시브 펑션을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infinite recursion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이스 케이스가 있어야 된다 라고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었는데요. 결국 이 녀석이 베이스 케이스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즉 n이 0인지 확인하고, 그런 경우에는 1이니까 1로 약속을 했으니까 return 1이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아직 별로 리커시브한 함수처럼 보이지도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것은 일반적인 베이스 케이스가 아닌 다른 경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자,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n-를 팩토리얼의 값을 계산을 하고 그런 다음에 n의 값을 곱하는 값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한 다음에 자, n이 0인 경우가 아닌 경우니까 else문을 쓰고요. 그리고 일단 그 정의에 맞춰서 n-를 팩토리얼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함수를 호출을 자기 자신을 합니다. 리커시브하게 호출을 하는 것이죠. 자, 팩토리얼 함수 안에서 팩토리얼을 호출했기 때문에 리커시브 함수가 됩니다. 이 전체가. 그래서 그 결과값을 recurse라는 temporary variable에 저장한 후에, 할당한 후에 이 definition에 맞춰서 n하고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n과 조금 전에 계산한 recurse 값을 곱해서 result 할당하고 그 result를 return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수학적인 팩토리얼 함수를 계산하는 파이썬 함수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함수 코드를 작성을 하고 나서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이라는 함수에다가 아규먼트로 3을 전달할 때, 즉 3팩토리얼의 값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에서 이런 리커시브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스택 다이어그램을 그렸던 것과 같이 스택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최종적인 결과인데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런 함수를 정의하고 우리가 이제 함수 호출을 다음과 같이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 가장 바깥쪽에는 이제 메인이라는 프레임이 있을 텐데, 이제 그 메인이라는 프레임에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한 것이죠. 자, 이 메인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특별히 다른 변수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 자, 여기서 얘를 호출하게 되면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계산하기 위한 프레임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메인이라는 프레임에서 호출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은 이 메인에 해당하는 프레임 아래쪽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레임에는 여기서 사용하는 파라미터 값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로컬 베리어블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호출할 때는 아규먼트 3을 전달했기 때문에 함수 내부에 파라미터로 3이 전달이 되고, 처음에 if문을 이제 확인을 할 텐데요. 자, 3이니까 0이 아닙니다. 그래서 else에 해당하는 문장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recurse를 할당하기 위해서 팩토리얼을 호출하죠. 자, 근데 n-1이니까 결국 팩토리얼이라는 함수에 아규먼트로 2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받아다가 이제 recurse에 전달할 텐데, 아직 recurse의 값을 모르는데 이 값을 이제 할당을 하기 위해서 팩토리얼을 또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프레임이 또 하나 생길 텐데, 이때는 n이 2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이 프레임 내에서 이 함수가 다시 또 하나씩 수행이 됩니다. 자, n이 0이냐? 2죠. 따라서 else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다시 recurse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팩토리얼을 호출하는데, 팩토리얼에다가 이번에는 1을 전달한 것이죠. 자, n이 1이 상태에서 if문을 보니까 false가 되고 다시 이 녀석이 수행이 되고, 그럼 팩토리얼 0을 이제 다시 호출합니다. 자, 0이 전달이 됐는데, 드디어 이제 n이 0인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return 1을 합니다. 자, 1을 return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프레임에 해당하는 함수를 호출을 한 바로 그 함수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녀석이 종료하고 그 값이 이 프레임을 만든 그 호출 콜러로 부른 이제 그 주체로 돌아갑니다. 어디서 불렀냐면 이 프레임에서 요 단계에서 호출을 한 것이 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났으니까 리턴을 하는데 리턴 밸류가 1이었으니까 요 값이 1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리커스가 요 프레임에서 리커스가 리커스 여기가 그 리턴 값을 할당을 받는 건데, 자, 리턴 하는 것을 이렇게 쓰죠. 이렇게 아래쪽 프레임 끝나고 이제 리턴을 했다라는 의미로, 그럼 위쪽 프레임으로 전달하겠죠. 그럼 리커스에 1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프레임 계산하던 그 과정을 계속 이어가겠죠. 이 프레임 상에서 이게 끝났고 그 다음을 이제 실행합니다. 자, result라는 변수에 n 곱하기 recurse, n이 1이고 recurse가 1이니까 result가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result를 return을 합니다. return을 하면 이 프레임이 끝나는 거고, 끝날 때 이 프레임에 해당하는 함수를 호출한 그 함수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리턴할 때 리턴 값이 지금 1을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어디서 불렀냐면 요 프레임에서 요 단계에서 좀 호출한 거죠. 그러면 조금 전과 비슷하게 recurse 값이 리턴된 값으로부터 할당이 되고, 자, result가 그 다음 이제 수행이 되는데, result가 얼마가 되나요? n 곱하기 recurse, n이 2이고 recurse가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result return을 합니다. 그럼 다시 이 녀석을 불렀던 프레임 쪽으로 다시 값을 return을 하고, 그럼 이 녀석을 호출한 곳은 어디냐면 n이 3일 때 팩토리얼 요 프레임에서 호출을 했는데요. 그게 위치가 여기입니다. 하고, 그러고 나면 recurse에 반환값 2가 할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result에 n하고 1 곱한 6이 할당이 되겠죠? 그리고 return을 합니다. 그러면 return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 함수를 호출한 main이라는 이 프레임에서 팩토리얼 값을 이제 호출했으니까 그곳에 이제 6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값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함수 값이 있는 return value가 있는 그러한 recursive 함수도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동작하는 것을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그림으로 그린 게 이 그림이고요. 스택 다이어그램.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recursive 함수를 이제 읽을 때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씩 그 실행하는 순서를 따라가면서 보기에는 recursive call 같은 경우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지금은 이제 n이 3인 경우니까 뭐 그나마 했지만 n이 뭐 한 20만 되더라도 뭐 10만 되더라도 뭐 한참 걸리겠죠. 자, 이럴 때 그 코드를 읽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leap of faith 라는 방법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leap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팔짝 이렇게 점프하는 거죠. 한번 이렇게 뛰는 거죠. faith는 그 믿고 그냥 신뢰로 이제 뛰는 거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눈 가리고서는 뭐 이렇게 어느 위치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점프를 할 때 모든 게 잘 갖춰져 있다. 뭐 다리도 무너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걸 믿고 이제 뛰는 뭐 그런 것을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빌트인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그 빌트인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내부를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고
얘는 잘 작동할 거야 라고 믿고 그냥 쓰는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여러분들 직접 작성하는 함수들도 에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나면 그 함수를 사용을 할 때 내부를 다 하나씩 쓸 때마다, 아니면 그 코드를 따라갈 때마다 하나씩 다시 그 내부를, 함수의 바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함수가 어떤 일을 할 거라고 그냥 믿고 그 다음에 그 함수가 어떤 값을 리턴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믿고 그 다음 이제 코드를 이제 읽어 나가면 충분한 것이죠. 자, 그러한 방식의 리커시브 펑션 혹은 리커시브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이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 함수를 작성을 하고, 팩토리얼 함수를 이제 n을 갖다 3을 집어넣었을 때 호출을 하는 경우에, 자, 읽을 때 조금 전처럼 스택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leave of face에서는 자, n이 3을 넣었다. 그러면은 0은 아닌 거니까 else 쪽으로 브런치가 일어나고, 팩토리얼 2가 계산이 되는데,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함수가 잘 계산할 거라고 믿고, 즉 이 팩토리얼 값을 리턴을 할 거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는 일은 이 팩토리얼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지금 내가 원하는 3팩토리얼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좀 더 일반적으로라면 n 팩토리얼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n-1 팩토리얼이 잘 계산됐다고 믿고 그 값을 활용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n 팩토리얼을 계산할 건가 라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즉 팩토리얼의 정의에 의해서 n-1 팩토리얼이 잘 계산됐다고 믿으니까 내가 n 팩토리얼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값에다가 n만 곱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쪽에다만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읽거나 혹은 코드를 작성을 하는 방법을 leap of faith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리커시브 함수를 작성하거나 그 리커시브 함수를 우리가 이제 읽을 때는 하나씩 뭐가 실행되고 뭐가 실행되는 그 순서를 따라간다기보다는 제 보통은 이제 흐름을 이제 하나씩 따라갈 텐데, flow execution을 따라갈 텐데, recursive call이나 아니면 이미 확인한 그런 함수에 대해서는 이런 leap of faith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factorial이라는 함수가 이제 recursive한 함수로서 return value가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그리고 leap of faith라는 방식에 조금 더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example을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은 자 0일 때 0이고요, 1일 때 1이고, n일 때는 즉 0일이 아닌 n, 즉 2 이상의 그 정수에 대해서는 바로 그 전에 있는 두 개의 피보나치 항을 더한 것을 지금 현재 피보나치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게 수학적인 정의죠. 자, 피보나치는 일종의 수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자, 피보나치, 물론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열을 생각을 할 때는 이제 그 인덱스가 A1, A2와 같이 1부터 출발하지만 굳이 1부터 출발할 필요 없죠. A0, A1, A2 이렇게 여기 인덱스를 0부터 쓴 거에 지나지 않고요. 그래서 인덱스가 0일 때의 그 수열의 항은 0이고, 인덱스가 1일 때 수열의 항은 1인데, 그 다음 인덱스가 2일 때는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1, 인덱스가 3일 때는 앞에 있는 거 두 개 더한 거니까 2, 그 다음은 3, 이렇게 이런 규칙으로 나아가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죠. 자, 이
피보나치 수열을 이제 계산하는 함수를 작성을 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런 과정에서 조금 전에 설명한 liveofface라는 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우고요. 네. 자, 우리 같이 하는 의미에서 여기다가 작성을 해보죠. 일단 피보나치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으니까 define 피보나치라고 하고 파라미터는 n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팩토리얼과 자, 베이스 케이스가 여기서는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if n이 0이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이제 끝납니다. return 0. 자, 그렇지 않고 else if를 쓰면 좋겠죠. else if 네. n이 뭐죠? 1인가요? 네. 그럴 때는 뭐 return 1이죠? 네. 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닐 때는 자, 어떻게 하면 됐나요? 자,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전 값을 그냥 계산한 다음에 더하면 되죠? 자, 이전 값은 함수를 이제 호출하면 됩니다. n-1 하고 피보나치 n-2. 그런데 이 녀석이 뭐 일종의 리커시브 콜인데 조금 전에 소개했던 믿고 그냥 한 발짝을 건너가는 liveofface를 적용해보면 이게 잘 계산할 거라고 믿고 그러면 나는 이 리커시브 정의에 의해서 피보나치 n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것은 각각의 값을 더하기만 하면 되죠. 따라서 이 값을 return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피보나치 수열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if문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도 if elif를 써서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자, return문을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멈춘다고 그랬었죠. 함수 종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참이 되면은 이 경우에 바로 이제 0이 됩니다. 그러니까 return 제로가 됩니다.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elif라고 안 쓰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if문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else도 아예 안 쓰고 이렇게 해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즉 n이 0이면은 return 0하고 끝. n이 0이 아니면 이거가 스킵되고 이걸 수행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와서 n이 1인지 확인하겠죠. 그래서 맞으면 true면 return 1하고 끝. 근데 0도 아니고 1도 아니면 return에 걸리지 않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값 두 개를 더해서 return을 하는 거기 때문에 return문이 있는 경우에는 뭐 굳이 elif, 뭐 else 이런 것을 쓰지 않아도 동일하게 동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도 좋고 이렇게 작성을 해도 좋고 일단은 뭐 if, elif를 이제 쓰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피보나치 수열과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infill recursion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베이스 케이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베이스 케이스로 반드시 도착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팩토리얼이라는 함수 작성을 어느 정도 좀 잘 한 것 같은데 그쵸? 자, 만일에 n 대신에 정수, 양의 정수가 아니라 자, 소수, floating point number 예를 들어서 1.5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생각해 본 경우를 떠올려 보면 1.5에서 1을 갖다가 계속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0이랑 같아지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수가 아니라서 그래서 infill recursion에 빠지게 될 거고 파이썬에서는 어느 정도 반복하다가
maximum recursion depth에 초과하게 되면 이제 에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 가지는 팩토리얼 펑션은 지금 우리가 위에 생각한 팩토리얼 함수는 0 이상의 정수에 대해서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1.5라고 하는 소수에 대해서도 팩토리얼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함수를 확장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수학적으로 그렇게 확장이 가능한데 그러한 함수를 감마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감마 펑션의 x는 거기다가 양의 정수만 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1.5나 3.7 혹은 음의 정수도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감마 펑션이 팩토리얼의 확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x 대신 정수를 대입을 할 때, 양의 정수를 대입을 할 때는 팩토리얼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결과값을 주면서 정수가 아닌 값들도 값을 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감마 펑션을 이제 작성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이러한 그 에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1.5가 입력됐을 때, 즉 양의 정수가 아닌 값이 입력이 됐을 때는 양의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팩토리얼을 제대로 계산할 수 없다라고 에러 메시지를 전달하는,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 에러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입력된 아규먼트가 양의 정수인지 아닌지, 플로팅 포인트 넘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확인을 하는 방법이 파이썬에서 isInstance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isInstance라는 함수도 불리언 펑션입니다. is라는 그 함수의 이름을 생각을 해보면 쉽게 불리언 함수라고 추측이 가능하겠죠? 자, isInstance 말 그대로 instance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example,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규먼트가 들어오면 이것이 인티저의 일종이냐, example이냐, 아니면 다른 거의 example이냐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함수로 isInstance를 사용을 하는데, isInstance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파라미터가 전달이 되면 그 파라미터가 3, 4 이런 정수인지 아니면 지금 방금 얘기한 1.5, 3.7 같은 정수가 아닌 값인지를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 isInstance n int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인티저의 일종이냐, 타입이 인티저냐 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자, n이 인티저의 일종이면, 타입이면 true가 반응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반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단 인티저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티저가 아닌 경우를 걸러야 됩니다. 그래서 isInstance에다가 not을 붙여서, 반대로 하는 거죠.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는 것이 3이 되면, 즉 이 녀석이 false가 되면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해당하는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는 팩토리얼은 이제 인티저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어 있다 라고 출력하고, 이때는 특별히 우리가 값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void 펑션에서 마찬가지로 return 값으로 none을 return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if에서 그 인티저가 아닌 경우를 이제 걸렀는데요. 자, 여기서 그 if문의 조건을 이제 거짓이 되면, 다른 말로 인스턴스가 인티저는 맞더라 라고 한다면 이제 elif 단계로 올 텐데, 그러면 이 elif 단계에 올 때는 n이 인티저라는 것은 이제 확인된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확인할 것은 그 팩토리얼이라는 게 베이스 케이스가 0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씩 줄여가면서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0보다 작은 정수가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로 infinite recursion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제외하기 위해서 자, 정수기는 한데 0보다 작은지를 물어보고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인티저에 대해서는 전개되어 있지 않다라고 출력을 하고 이 경우에도 none을 리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조건이 참이 되거나 두 번째 조건이 참이 되는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경우니까 우리가 따로 처리한 것이고요. 자, 이것도 false가 되고 이것도 false가 되면 그 다음 elif로 오게 되는데 이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즉 n이 인티저이면서 0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여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베이스 케이스에 도달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그런 n의 값들이 되는 것이죠. 즉 정수로서 0 이상의 정수라는 것이 보장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그 리커시브한 방법에 의해서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결과를 직접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즉 n이 0이면은 물어보고 return 1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했던 방식대로 n-1 팩토리얼을 잘 계산할 거라고 믿고 n을 곱해서 return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문제가 되는 그런 n의 타입이라던가 n의 값에 대해서는 앞에서 걸러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infinite recursion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방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에다가 Fred라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인티저가 안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런 메시지를 출력하고 none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출력된 값이 none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수긴 하지만 음의 정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아규먼트로 이 경우는 여기서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만 그 조건을 만족하게 돼서 이러한 메시지를 출력하고 디스플레이하고 none을 리턴을 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가 그래서 아래와 같이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 있는 이 코드에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두 가지 경우를 갖다가 이제 그 확인을 하고 그런 경우는 따로 이제 처리를 한 것인데요. 이러한 형태의 코드를 가디언이라고 합니다. 가디언. 자, 가디언이라고 하는 건 뭐죠? 네, 이렇게 분지기 같은 거죠. 그래서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디언처럼 이 두 개의 if, else, if 이쪽 문장들은 어떤가요?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함수가 잘못 실행이 되고 그래서 infinite recursion에 빠지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방지가 되면 이쪽 도착했을 때는 이런 그 두 번째 엘리프에 도착을 했을 때는 앞쪽 가디언에서 잘 이제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쪽 아래쪽 코드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쪽 코드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보장하기 위한 용도로 앞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디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이제 그 방법에서 이제 가디언에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지금 이 경우에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11장에 가면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 처리를 통해서 그 문제가 생긴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디버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함수를 많이 작성을 할 텐데 함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다.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크게 한 세 가지 가능한 오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함수는 그 함수를 내가 호출을 할 때 파라미터를 적절하게 잘 전달을 해야 되죠. 자, 그러한 requirement를 잘 맞추는 것을 precondition이라고 불렀는데, precondition을 내가 잘못 우리가 전달을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함수가 잘 작동하지 않는 가능성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precondition은 내가 잘 전달했는데, 잘 맞췄는데, 이 함수의 post condition이 원래 그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맞추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precondition과 post condition이 둘 다 잘 만족을 했다고 하더라도 return value가 있는 함수의 경우에는 그 return value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에러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좋을 텐데요. 프리컨디션이 의심이 된다면 함수를 처음에 이제 작성을 할 때 어떤 계산을 하기 전에, 즉 함수의 앞부분에서 그 내가 전달받은 그 파라미터 값들을 한번 출력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프리컨디션이 잘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면 좋겠고, 포스트 컨디션이 이제 의심이 된다면 함수가 다 계산하고 나서 리턴 되기 바로 직전에 리턴 하려고 하는 그 값을 프린트를 해서 의도한 값이 잘 계산이 됐는지를, 포스트 컨디션이 잘 맞춰졌는지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네, 리턴 밸류가 잘 사용됐는지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그 코드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 좋겠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프리컨디션이나 포스트 컨디션들이 이제 잘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함수 시작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 프린트를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비계 스캐폴딩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런 스캐폴딩의 일종으로서 그 다음과 같은 리커시브 콜에 대해서, 리커시브 콜은 이제 계속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 일종의 스택 다이어그램 형태로 이제 분석을 하면 이제 오류를 이제 찾기가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일종의 스캐폴딩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죠. 자, 팩토리얼 함수를 계산을 하는데, 자, 리커시브하게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콜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n에 따라서 그 공백의 길이를 우리가 달리해서 지금 공백을 생각하고 들어온 n의 값에 4배를 해서 그것만큼 공백의 길이를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n에 따라서 공백의 길이가 달라지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공백만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팩토리얼 얼마 지금 시작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리턴하기 바로 직전에 나 지금 어떤 값을 리턴하려고 해 라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 4라고 호출하게 되면 다음처럼 보입니다. 자, 4가 되기 때문에 공백을 4, 4, 16, 16칸을 건너뛰고 지금 팩토리얼 4 시작이야 라고 이제 출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면 팩토리얼 4를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팩토리얼 3를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즉 팩토리얼 3를 호출하게 될 텐데, 팩토리얼 3가 호출됐는지를 팩토리얼 4랑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공백을 4, 3, 12, 12칸을 건너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너뛴 걸 보고서는 지금 위쪽하고 아래쪽이 다른 프레임이구나, 다른 함수구나.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지만 이제 새로운 함수 프레임이 새로 하나 더 추가가 됐다 라는 것을 이제 구분하기가 편하겠죠. 자, 그러면 팩토리얼 3를 계산할 땐 다시 또 내부적으로 팩토리얼 2를 호출하는 것 같고, 팩토리얼 2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팩토리얼 1을 호출하고,
팩토리얼 1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팩토리얼 제로를 이제 호출할 텐데, 팩토리얼 제로는 베이스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리커시브 콜이 일어나지 않고 값을 그냥 바로 리턴하죠. 그래서 1을 리턴을, 여기서 1을 리턴했구나. 0 팩토리얼 1, 제대로 리턴했네 라고 확인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 팩토리얼 1에서 팩토리얼 제로를 호출한 것이 끝났으니까 팩토리얼 1 함수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 다음 단계라는 게 리절트 값을 계산하고 리절트를 리턴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될 텐데요. 자, 리절트 계산하고 나서 내가 리턴 바로 하기 직전에 내가 뭘 리턴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팩토리얼 1에서는 1을 지금 리턴을 하면서 이제 끝나고 있죠. 그러면 그것도 잘 된 것 같고요. 자, 팩토리얼 2에서는 그러면 팩토리얼 1이 종료가 된 다음에 여기서 종료가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할 거고 2를 리턴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 된 것 같고, 자, 그런 순서대로 하나씩 보면은 문제가 발견이 이제 중간에 어딘가 될 수 있겠죠. 자, 물론 지금은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렇게 스캐폴딩을 하게 되면은 그 함수가 딱 구분이 되죠. 이렇게 건너뛴 그 길이를 다르게 함으로 해서,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스캐폴딩을 잘 하게 되면 이제 에러가 났을 경우에 이제 그 에러를 이제 금방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스캐폴딩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코드 작성하는 것 말고 부가적으로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캐폴딩을 이제 마련할 때 시간이 더 소요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적은 시간으로 스캐폴딩을 마련을 하면 그 디버깅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에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으면 최종적으로는 이런 스캐폴딩을 다 없애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장에 있는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